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하며 2년 연속 3% 넘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서로 덕담을 나누며 협치를 약속했지만 김건희 특검법 등 현안을 두고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경우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노인 비하에 이어 일제 지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지난해 2월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해 30여 명이 숨지고 16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하며 2년 연속 3% 넘는 고물가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 5.1%에서 떨어졌지만 3%대 고물가가 계속됐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가 3%를 넘은 건 최근 10년간 지난해와 올해 2년뿐입니다. 12월 물가는 3.2%로 5개월 연속으로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8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고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건설업체들이 모인 전문건설협회에서는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시공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는 581개로 체결된 하도급 계약은 1,096건에 이릅니다. 워크아웃 신청 충격에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급히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PF 사업장에서 일부 금융권이 대출 회수를 본격화하면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 기관장들이 급히 모여 기존 85조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필요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되어 현재 85조 원 수준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더해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하여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과도하게 자금 회수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를 지원하다가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PF 우발 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건설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PF 우발 채무 규모가 크고 자금력 부족과 미분양이 많은 건설사의 경우 유동성 위기 확대로 금융과 부동산 시장 전체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공공부문 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는 등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 내 국토부 예산의 3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난해 인허가 이후 미착공 상태에 있는 33만 호 정도의 착공 대기 물량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태영건설 사태로 빚어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내년 3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부동산 침체기 속에 착공이 줄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분양 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공급 절벽 속에서도 강남 3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 단지들이 대거 청약 시장에 풀릴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공급 가뭄이 찾아옵니다.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6만 5천여 가구로 최근 5년치 평균의 4분의 3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8만 6천 가구는 분양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들도 분양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내년 분양 예정 물량은 17만 3천여 가구로 올해의 90% 수준에 그쳤습니다.
높은 금리와 부동산 PF 부실 위기, 미분양 우려 등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강남 3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포함해 대단지 분양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1월과 10월 각각 2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총선 올림픽이 낀 2, 3분기에는 분양시장이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10월에는 가을 성수기일 뿐더러 고금리나 PF 문제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단지에 고점 청약 통장이 대거 쏠릴 걸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는 신반포 메이플자이와 방배동 아크로리츠 카운티 등 서울 강남권 단지들은 이미 로또 청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마저 공사비가 급등하고 공급 물량이 줄면서 분양가가 지금보다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반면 여전히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방은 청약이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해에도 분양가와 교통 입지 등에 따라 일부 선호 지역에만 수요가 몰리는 청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비판하며 탈당과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오늘 만납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대표 집이라도 찾아뵐까 했는데 일정 조율이 돼 오늘 오전에 만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요구해온 통합 비대위 구성 등 당 쇄신 방안을 가지고 가느냐는 질문은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거라면서 만나보고 서로 노력해봐야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동은 덕담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두 대표 모두 뼈 있는 말을 남기면서 팽팽한 대결 구도를 예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집권여당의 대표 자격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처음 찾았습니다. 취임 인사차 마련된 자리인 만큼 환한 미소와 함께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환대해줘서 고맙다.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덕담도 빼놓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협력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님 처음 뵈러 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큰 포부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선공에 나선 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좀처럼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을 콕 집어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크게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전세 사기 특별법 문제입니다. 회동에 앞서 협치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한 위원장을 비판한 뒤 공개석상에서도 주도권 다툼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면전에선 미소를 띄었던 한 위원장 역시 이 대표와 만남 직후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 방침을 못 받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이 통과되는지를 보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통과됐으면 그 법에 대한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절차라든가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황을 보고 저희가 당에서 잘 정하겠습니다. 쌍특검법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악법이란 입장 또한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첫 회의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은 민주당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는 등 선명한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의 신경전 이면에는 각자 부각하려는 검사 대 피의자 구도, 검사 독재 구도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이 같은 프레임 경쟁은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야심차게 출범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일부 비대위원들의 과거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인과 여성 비하는 물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언급이 비판받고 있는데 여당은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한 아버지나 어머니는 일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 민경우 비대위원이 1년 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니 옛날에 한반도나 그 대륙이나 이런 것들을 경영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건 있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동권 출신 전향 인사인 민 의원은 비대위원 내정 직후에는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민 의원은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역사관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아까 노인 발언에 대해서는 재산 사과를 했어요. 일제강점기가 수탈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개척의 역사입니까? 당은 과거 발언이고 바로 사과했다는 점을 봐달라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불거진 역사관 논란의 경우 첫 보도가 발언을 왜곡해 나갔다며 일단 엄호했지만 그 보도에서 저희 당에서 잘못된 보도라는 입장을 낸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 파장은 또 다른 보수 논객인 박은식 비대위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남성의 소득에 따라 혼인율이 높아지는 자료를 거론하며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고 주장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민주당은 두 비대위원의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부실 검증으로 막말 극우 인사들을 안치고는 침묵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5천만의 언어로 말하겠다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 시민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비정치인 비대위를 강조했지만 상당수는 보수 논객이나 여권의 우호적 활동을 하던 반정치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막 닻을 올린 한동훈 비대위가 이번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영선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좌충우돌하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당무 개입과 윤심 논란, 또 더불어민주당과는 소통의 부재 속에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현직 대통령으론 7년 만에 보수여당 전당대회를 찾아 하나를 외쳤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부터 안철수 후보까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어진 윤심 논란을 끝내고 당정 모두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윤심을 얻고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최종 52.93%를 얻어낸 김기현 대표는 임기 내내 용산 출장소란 지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우 건강한 화합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결국 서울 강서구청장 부선 참패로 흔들리던 김기현 체제는 총선 불출마를 둘러싼 이견 속에 기자회견조차 없는 대표직 사퇴로 끝나버렸습니다. 대선을 이긴 집권 여당이 임기 초반의 절반가량을 비상 상황으로 보내는 가운데 새 지휘봉을 잡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는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란 악순환의 반복으로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민주당이 양국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일방 처리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받아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결과 독선을 선택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도 20명 남짓.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것을 꺼리는 탓에 제1야당과 협치는커녕 최소한의 소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갈등의 수위는 더 고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새해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선
대화와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총선을 전후로 용산과 여의도의 관계 재정립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야권 일각에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까지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특검 출범 자체가 불투명한 데다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어 수사가 쉽지 않을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넉 달 만인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이 준비한 가방을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만나 전달하며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도를 넘은 함정 취재였단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소리 측과 최 목사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여기에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야당 일각에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토대로 명품백 의혹까지 특검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이 누가 되시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어 수사 자체로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는 데다 현행법상 사건 처리도 여의치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가방을 건넨 최 목사 등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정작 김 여사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겁니다. 국회에선 지난 10월 배우자 처벌 조항을 추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만큼 현재로선 특검 수사로 비화할 여지도 크지 않습니다.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이 같은 입법 공백에도 검찰이 성역 없이 조사해야 이른바 편파 수사 비난을 불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명품 가방에 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검찰이 조속히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가까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어제부터 해제 또는 완화됐습니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2008년까지 국군 기무사령부가 있던 부지로 이후 미술관이 들어섰지만 2만 7천여 제곱미터 땅이 여전히 군사시설 통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묶여 있었습니다. 또 서울 중구의 서울시 평생학습원 예정부지도 그동안 군사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통제 보호구역은 일부 증축이 허용되지만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 제한보호구역은 모든 건축행위를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등의 개발 제한이 따릅니다. 이에 국방부가 이 부지들을 포함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였던 전국의 5,400만여 제곱미터 땅을 해제하거나 완화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화천 일대의 접경 지역이 대부분으로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조치원 비행장 인근 세종시 일대는 최근 전투기가 다니지 않고 헬기만 다니는 점을 고려해 기존 1,500만 제곱미터였던 비행 안전구역을 300만여 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충남 태안의 공군훈련장 일대 74만여 제곱미터도 통제 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역 주민, 지자체와 군 당국 간 민원을 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 등을 반영한 조치라며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북한이 올해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부터 시작해 여러 무기 체계를 공개하고 시험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난 2021년 제시한 국방력 강화 5대 핵심 과제에 따른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 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 5대 핵심 과제로 군사정찰 위성과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인기, 핵추진 잠수함, 초음속 미사일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는 국가 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는 여러 차례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고체연료 ICBM인 화성 18형을 올해 3차례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9월에는 수중 핵 공격함이라고 주장하며 발사관 10개를 장착한 신형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샛별로 불리는 신형 무인 정찰기와 공격기도 지난 7월 열병식 때 공개됐고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극초음속 미사일 KN-23은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핵탄두 탑재를 위협하는 전략 순항 미사일 화살 2형과 핵어뢰로 불리는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도 시험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외형상으로는 2021년 5대 핵심 과제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천리마이리형 발사체를 통해 위성을 궤도에 올려 정찰 능력을 향상시키려 했고 이와 함께 ICBM 중거리 등 각종 탄도미사일의 고체화를 통해 기습 공격 능력을 향상시킨 데 집중한 항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북한은 올해 하지 않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신형 무기 체계들을 내년에도 시험 발사를 지속하며 국방력 강화 계획을 앞당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한미 연합훈련 등 외부의 변수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국방계획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명리 169 양평 방면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중앙분리대와 차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충남 논산시 취암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옥상 창고가 일부 탔고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담배꽁초가 발견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생겼던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 당시 사망한 2명 모두 대피하다가 숨졌습니다. 열려있던 방화문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됐는데 아파트 화재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피해야 하는지 유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층에서 화염을 뿜고 시커먼 연기는 꼭대기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방학동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4층 주민은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다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연기에 질식한 채 11층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방화문이 열려 있어서 계단 통로가 유독가스로 찬 게 화근이었습니다. 방화문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열려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방화문은 말 그대로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불이 언제 날지 모르니 항상 닫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무작위로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10층입니다. 방화문이 열려 있는데 다른 층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층까지 내려왔는데 방화문이 닫혀 있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아파트를 가보니 자전거를 세워놓거나 테이프를 붙여놓은 곳도 있습니다. 문을 여닫는 게 불편하단 이유가 큰데 전문가들은 방화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재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30개층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그 30개층 아파트 전층에서 방화문이 평상시에 닫혀 있는 게 중요하고요. 열려 있다면 그냥 문이 안 달려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 불이 났을 때는 내 앞에 화염이나 연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화염이나 연기가 가로막지 않으면 자세를 낮춰 대피하면 되는데 특히 자기 집 화재일 경우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반대로 당장 피하기 어렵다면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문이나 창문 틈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는 것이 필수입니다. 119 구조대는 보통 1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급한 마음에 맨몸으로 뛰어내리다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기다리고 가능하다면 완강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피난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 또 입주자분들께서도 스스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보조 수단들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시고 불을 발견하면 즉시 큰 소리나 방송 등으로 주변에 알리는 것도 초기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산불 피해가 많은 경북 지역을 29년 동안 든든하게 지켜온 1호 소방헬기 불사조가 퇴역했습니다. 지구 20바퀴를 날며 사고 한 번 없었던 불사조의 자리는 국산 헬기 수리온이 채울 예정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 한 대가 자욱한 연기를 가로지르며 날아오릅니다. 물 수천 리터를 한꺼번에 쏟아부어 거센 산불의 기세를 꺾어놓습니다. 지난 2022년 영덕 산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북 1호 소방헬기 불사조입니다. 1995년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에서 도입돼 사고 한 번 없이 현장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기체 노후화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퇴역이 결정됐습니다. 불사조는 29년 동안 무려 2,000건이 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지구 20바퀴 거리를 날았습니다. 고별 비행에 나선 조종사의 표정에선 아쉬움과 함께 고마움이 묻어납니다. 화재 현장은 물론 인명구조와 수색 정찰까지 수없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입니다. 아쉬운 마음은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없는 또 이 헬기지만 우리와 함께 같이 해왔고 정말 사랑하고 또 고마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퇴역한 불사조의 자리는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이 채웁니다. 산불 위험이 큰 곳인 만큼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로 쓰는 모델을 골랐습니다. 수리온은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 헬기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장비가 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 안전이나 도민을 위한 구조 구급 서비스가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사조의 운항에 문제가 없는 만큼 민간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우리 산업계 전망을 분야별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통신업계에서는 AI 상용화와 함께 메타버스의 약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조사와 통신업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통신 3사는 고객 맞춤형 AI와 메타버스 고도화로 경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올해 ADAS를 출시한 SK텔레콤은 일정 관리에서 실시간 통역까지 휴대전화의 기능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갤럭시의 빅스비, 아이폰의 시리에 맞서 AI 비서 서비스에 도전장을 낸 건데 지난달 이용자가 1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역콜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것을 일단 목표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4개 국가로 시작을 해서 언어를 시작을 할 거고 향후에는 점차 확대해서 10개 이상의 언어까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AI 시대로 제조사와 통신업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AI 상용화가 내년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SK텔레콤은 올해 안드로이드 OS에서도 ADA 통역콜을 선보이고 도이치텔레콤, 메타 등과 국어, 영어, 독일어를 지원하는 거대 언어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LG U+도 LG가 보유한 초거대 AI에 통신과 플랫폼 데이터를 학습시킨 익시젠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 음성, 비전 등 다양한 AI 영역의 기술들을 고도화하고 이를
B2C와 B2B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초거대 AI 믿음을 내놓은 KT는 내년 메타버스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지니버스를 활용해 정부와 함께 초등학교에서 도로명 주소 교육을 실행하고 AI 믿음을 적용해 메타버스의 고도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고객 가치가 확실하고 생성형 AI와 융합된 형태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SK텔레콤은 K-팝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이 브랜드를, LG U+도 키즈토피아와 대학교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인 유버스 사업을 확장한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자체 개발 AI 가우스를 탑재한 갤럭시 S24를 선보이고 애플도 내년 생성형 AI를 탑재한 아이폰 16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제조사와 통신업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산업계 전망 두 번째 순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변신입니다. 올해도 온라인 유통 채널이 약진하면서 위기에 몰린 대형마트가 고객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차별화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마트팜에서 기른 샐러드가 마트 안쪽을 가득 채웠습니다. 즉석에서 조리한 중화 요리를 골라 도시락 용기에 담아갑니다. 롯데마트의 점포가 식료품 전문 매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신선 가공식품 비중을 기존 50에서 60%에서 90%까지 대폭 늘린 것으로 국내에선 첫 시도입니다. 식료품의 인터넷 소비는 늘었지만 신선식품은 직접 골라 사려는 소비자들이 많고 젊은 세대의 즉석조리 식품 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신선식품은 아무래도 와서 직접 봐야지 안심이 돼서 주로 나와서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네,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즉석식품을 많이 먹는데 여기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대형마트 연간 매출은 지난 2013년 39조 원에서 지난해 34조 원대로 줄었습니다. 반면 온라인 시장 연간 매출액은 지난 2013년 38조 원에서 지난해엔 209조 원 수준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통채널별 매출 비중은 온라인 시장이 절반을 차지했고 대형마트는 편의점 매출에도 밀리며 과거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위기감이 커진 대형마트들이 공간 혁신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이마트는 기존 점포를 물건 판매 중심이 아닌 경험형 점포로 재단장했습니다. 장을 보러 온 고객들이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맛집과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의 점포를 4배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개장 이후 이번 달 말까지 5개월 동안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한 번 오면 2시간 놀 수 있고 장도 보고 저녁도 먹을 수 있어서 하루를 좀 알차게 보낸다는 느낌이 있어요. 고물가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기존 고객마저 온라인에 빼앗긴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를 오프라인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상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표현하는 새로운 날씨 용어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기상기후 관련 신조어를 김민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겨울 날씨를 대표하는 단어는 사만사온입니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하다는 뜻인데 요즘 날씨와는 맞지 않는 단어가 됐습니다. 올겨울 날씨를 보면 초반에 반짝 춥다가 포근해지더니 중반부터 북극 한파가 열흘가량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11온 구한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피해를 줄 만한 폭우에 공식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바로 극한호우입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가 넘는 경우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호우 폭우처럼 강하게 오는 비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을 넣어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만든 것이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속담도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여름 비 없이 천둥과 번개만 치며 마른 뇌우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세계를 강타한 대형 산불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파이어네이도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 마치 토네이도처럼 회오리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산불로 뜨거워진 공기가 급격히 상승하면 불길을 끌고 올라가는데요. 이게 마치 토네이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과 토네이도를 합친 파이어네이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재난이 빈발하면서 매년 지구촌에서 새로운 날씨 단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에 최대 300만 원을 주고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는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아이 낳기 꺼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부담입니다. 앞으로 제가 받은 만큼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게 엄청 고민이 돼서 가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막막한 게 좀 있어요. 아무래도 주거 비용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그 주거가 안정되어 있어야 아이도 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최근 정부 설문조사에서도 소득 양극화나 양육 부담이 저출산 원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악의 저출산 위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5대 핵심 과제에만 예산 15조 원을 들이는 등 돈줄을 풀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에게는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씩 첫 만남 지원금을 지급하고 11개월까지는 매달 100만 원, 23개월까지는 매달 50만 원씩 부모 급여를 제공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도 그것이 가장 가성비가 높다. 육아휴직 급여는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남편과 아내 각각 6개월씩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별 공급과 대출 우대금리 등 주택 마련 자금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선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선 공급이 있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 둘째까지 있는데 이제 집이 분양이 되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어요.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저희 일반 직장인들은 좀 제한적인 부분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 아이부터 낳아야 지원해주기보다는 미리미리 혜택을 제공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새로운 정책들이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에요.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거든요. 자기 혜택을 보고 있어야지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정부의 대대적인 저출산 정책이 아이 낳기 망설이는 신혼부부나 둘째 낳을 엄두가 안 나는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해 1일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이들 중에 숨진 아들 2명은 10대 학생이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이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위기 학생을 미리 찾아내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엄마와 10대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 또한 끝내 숨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이처럼 최근 일가족 극단적 선택과 함께 학생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위기학생 선제적 발굴 시스템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이 이번 달 정책공감회의에서 시스템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겁니다. 교육청은 교육복지 사각지대 예방의 첫걸음으로 지난 14일 공문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각 학교와 학부모에 안내했습니다. 특히 미인정 결석 학생과 관련해선 기존엔 사흘 동안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이나 학부모 학교 방문을 요청했지만 이젠 하루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도 경찰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어 교육부의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영역의 위기 학생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팀을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생 통합 지원팀, 정책기획 2팀을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서
체계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024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 사업들이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신설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팀에서 1차적으로 위기 학생 지원을 담당하고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안전망과 울산시 교육청까지 이어지는 3차에 걸친 안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복합적 위기진단 도구를 개발해 내년부터 교직원들이 위기 학생을 발굴할 수 있는 매뉴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각 학교의 이러한 지원 정책과 지역사회 관계기관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마련해 각 학교의 수요에 맞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마련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붕어빵 아저씨로 알려진 김남수 씨가 올해도 성금 356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성금은 대학가에서 붕어빵을 파는 김 씨가 매일 10,000원씩 모아둔 돈으로 익산시는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한파와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몸과 마음의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 오데사, 드니프로 등지에 러시아의 포격이 가해지며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하루 동안 러시아 미사일 122발과 드론 36대가 발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SNS에 현재까지 약 30명이 숨지고 16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에 붙잡혀간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요르단과 예멘 등 주변 중동 국가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역사적인 건축물 카이사레아 원형극장에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작사가인 에후드 매너의 노래 홈과 애국가를 결합해 만든 곡이 연주됐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에게 끌려간 인질들을 지지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의 행사로 지난 18일 열렸고 영상은 27일에 공개됐습니다. 젊은 청년부터 노장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가수와 뮤지션 1000명이 극장을 가득 채워 비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웃 아랍 국가에서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예멘 수도인 사나에서는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نقول للأقصى ولغزة لستم وحدكم هذه الجماهير اليمنية برجالها بقاعدها بصواريخها ببحريتها معكم حتى النصر. 요르단에서도 가자지구 사람들을 응원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 이란 등과 연일 충돌하면서 아랍권의 반감이 더욱 커져 시위도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전쟁을 중단하라는 각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하루 만에 18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측은 지금까지 21,507명이 숨지고 55,915명이 다쳤으며 이스라엘 지상군은 16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군기지 등을 잇따라 공격했다고 시리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8일 밤 11시쯤 이스라엘이 점령지 골란 고원에서 시리아 남부 일부 지역을 겨냥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국군 방공 시스템이 미사일 대부분을 격추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권 알아라비아 방송은 시리아 정부의 발표와 달리 다수의 군 고위급 인사가 포함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마스쿠스 공항 지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 11명이 숨졌으며 혁명수비대의 시리아 동부 사령관은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생각은 회사에서 종무식을 할까 하다가 자연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내년을 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날 출근 아닌 출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처음에 좀 피곤하고 그랬는데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송년회 자리입니다. 한 해 동안 쌓인 피로를 한꺼번에 풀려는 듯 연거푸 술을 들이킵니다. 술이 없으면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고 진실되지 못하는 거예요. 취기가 한껏 오르면 페오리조와 수류탄주 등 해괴한 이름의 술이 속속 등장합니다. 폭탄주도 이제 각자 개인의 생산성을 더 도출하자 하는 그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2차, 3차로 연결됩니다. 음치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인지 높은 음에서는 특히 목청을 높이며 악을 씁니다. 노래방에 와서 서로들 악쓰고 노래 부르면은 아침이라는 목이 굉장히 아프고 사원들이 사무실이 아닌 추운 겨울산에 모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숨이 차기 시작하지만 한 해 어려웠던 고비를 떠올리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수영복 차림의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은 수영 강습기관이 아닙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는 송년회 자리입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게임을 즐기며 친목을 다집니다. 수영장에 사니까 일단은 술을 덜 마시게 되잖아요. 거의 안 마시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송년회는 술잔 대신 연탄 나르기. 해마다 흥청망청하던 송년회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이 뿌듯합니다. 뿌연 먼지가 가득했던 공중전화 부수는 사원들의 손길에 금세 윤기가 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종무식이 다름 아닌 거리 청소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색 종무식 행사로 아쉬웠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해를 준비했습니다. 네, 용의 기운 받을 준비 되셨나요? 내년 갑진년엔 용의 힘과 용기를 얻고 앞으로 더 힘차게 뻗어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맞이 차량들로 영동과 서울 양양선의 정체가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출발한다면 저녁 4시와 6시, 그리고 일요일에 출발한다면 12시와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어려운 시간대가 되겠고요. 신정날 돌아온다면 가장 어려운 시간대에 오후 3시와 5시 사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대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이 생겼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죽전 나들목 1, 2차로 이용이 안 되면서 이 주변 정체입니다. 그리고 사고 구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금토분기점 진출로입니다. 부산 쪽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오늘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엷은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안개 관련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이용 많이 하실 텐데요. 여주휴게소 강릉 쪽은 주유소 영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라 잊지 말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서창에서 강릉까지 가는데 기분 좋게 잘 지나고 있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서종 나들목에서 지나는 차량들 조금 많아 보이고요. 65번 옥계 휴게소입니다. 여기는 또 일출이 장관인데요. 한번 고려해서 여기에서도 일출 감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여전합니다. 대부분 지방의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20cm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8cm, 서울에도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비나 눈은 오늘 낮부터 대부분 지방에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보긴 어렵겠고 새해 첫날은 맑아서 대부분 지방에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0도, 부산은 4.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청주 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